제2장 왕으로 산다는 것. 페르나와 영웅 사이에서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옛말에 남의 부부싸움에는 함부로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은 부부싸움에 끼어들어서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부부싸움이란 칼로 물베기인데 괜히 끼어들었다가 입장만 난처해지기 쉽다. 어느 쪽 이야기를 듣든지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남편 말을 들으면 아내가 악처라서 싸운다고 한다. 아내 말을 들으면 남편이 자신을 악처로 만들었다고 한다. 당연히 남편 친구들은 남편의 입장에 동감하면서 친구의 아내를 욕하고, 아내의 친구들은 아내의 입장에 동감하면서 친구의 남편을 욕한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일까? 비단 부부싸움만이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싸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잘못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라고 믿었던 사람이 가해자고, 가해자라고 믿었던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왜 그럴까?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에게 가해자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싸움에서도 무조건적인 가해자와 무조건적인 피해자는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지도 않고 자기 입장에 따라 판단한다. 특히 자신들의 처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한다. 그리고 보는 관점과 해석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은 전혀 다른 주관적 사실로 변하기도 한다. 우리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칫하면 진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왕들 중에 피해자와 가해자 구도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종과 세조의 심리를 살펴보자. 왕권 중심의 조선 왕조를 꿈꾸었던 태종 이방원은 결국 목표를 이루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왕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왕이 된 뒤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했다. 외척을 배척하기 위해 처남 4명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수많은 후궁을 두었다. 내선 파동으로 기회주의자들을 처단했고, 무능한 양령을 쫓아내고 유능한 충령을 세자로 세웠다. 어느 왕보다 획기적이었고 추진력 있게 왕권 강화에 매진했다. 그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엇갈릴지 몰라도 그의 마지막 작품인 충녕대군 세종은 이견없는 성공작이다. 세종은 누가 뭐래도 조선 최고의 왕이다. 백성과 신하에게 존경을 받았음은 물론 수많은 업적을 세웠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바로 한글 창제다. 국가 제도를 정비하거나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업적은 다른 왕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만의 글자 한글을 만든 것은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이기에 과연 세종은 대왕으로 불릴 만하다. 글은 말과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구석이 있다. 말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지역마다 다른 독특한 발음과 새로운 표현이 있다는 점이 그 증거가 아닌가. 말은 어떤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글은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세상에는 말이 있으나 글이 없는 소수민족이 많다. 또한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글을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일을 세종이 한 것이다. 세종도 위대하지만 세종의 능력과 성품을 알아본 태종의 선견지명 역시 뛰어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어떤 이들은 태종 자신과 그의 뒤를 이은 세종의 업적 때문에 왕이 되는 과정에서 흘린 수많은 피는 헛되지 않다고 주장한다. 목적이 좋고 결과가 좋으니 그 과정이야 어떻든 상관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세종을 왕으로 삼았다고 해서 태종의 모든 잘못과 실수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태종을 무조건 잘했다고만 하면 또 다른 태종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백성도 제 아무리 태평성대를 원한다 하더라도 왕족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죽이는 끔찍한 일을 원치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역사는 우리를 또 다른 태종의 이야기로 이끈다. 태종이 아버지 태조와 형제들 그리고 정도전에게 칼을 겨누었다면 또 다른 태종은 조카 단종과 형제들 그리고 집현전의 학자들에게 칼을 겨누었다. 바로 수양대군이라고 불리는 세조의 이야기다. 수양대군, 세조가 되다. 세종은 소원왕후 심씨에게서 8아들을 얻었다. 첫째는 세종의 뒤를 잇는 문종이고 둘째가 수양대군이다. 셋째는 안평대군이고 여섯째가 금성대군이다. 제위 32년 세종이 승하한 뒤 첫째 아들인 문종이 왕위에 올랐다. 사람들은 세종을 꼭 빼닮은 문종이 태평성대를 지속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병약했고 결국 2년 3개월 만에 요절하고 말았다. 아직 세종의 국상 기간도 끝나지 않은 때에 문종이 죽자 온 나라는 슬픔에 빠졌다. 문종이 병약하여 모두들 걱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을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듯하다. 그렇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의 아들 단종이 1453년 12세에 왕이 되었다. 나이 어린 단종에게 왕이란 직분과 책임은 너무나 컸다. 수렴청정이라도 할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려만 단종 주변에는 그럴 사람도 없었다.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 권씨는 단종을 낳은 지 3일 만에 출산 후유증으로 죽었다. 단종을 키워주었던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는 왕실에 너무 늦게 들어온 탓에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문종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했고 죽기 전에 유언으로 대신들에게 단종을 보필하도록 명했다. 그래서 단종이 왕이 되자 영의정 황보인과 우의정 김종서가 그를 보좌했다. 좌의정 남지도 있었지만 그는 몸이 아파 쉬고 있었기에 황보인과 김종서가 국정을 도맡았다. 이들이 단종을 보필했다고는 하지만 보필이 아니라 정권 자체를 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어린 단종은 대신들이 붙여주는 황표를 보고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허수아비 왕을 앞세운 대신들의 정권 노름이 시작된 것이다. 조정에서는 대신들의 세력이 비대해졌지만 궐 밖에서는 세종의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인 단종의 숙부들이 나름 세력을 키웠다. 특히 둘째 수양대군과 셋째 안평대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글씨와 그림에 능하고 일찍부터 고명 대신들과 교류하던 안평대군 주변에는 김종서와 황보인 등 실세들이 있었고 수양대군 주변에는 비교적 늦게 정치에 뛰어든 권람과 그의 친구 한명회가 있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안평대군과 손을 잡은 것은 바로 수양대군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단종은 왕으로 즉위한 후 왕족 대표 2사람에게 자신을 보필하도록 부탁했는데 바로 수양대군과 금성대군이었다. 그런데 금성대군은 정권욕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양대군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따라서 고명대신들이 수양대군의 바로 아랫동생인 안평대군 주변에 모인 것이다. 단종이 왕이 된 지 얼마 뒤 중국에서 단종을 왕으로 책봉하는 고명이 왔다. 고명을 받으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정승을 사은사로 파견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황보인은 최근에 다녀왔고 남진은 몸이 아파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김종서가 가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피했다. 이때 사은사로 갈 것을 자청한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이었다.
그의 측근인 환명해와 권람은 반대했지만 수양대군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신숙주와 함께 중국으로 출발했다. 동갑내기였던 그들은 서로 마음이 잘 통했고 후에 뜻을 함께한다. 중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10월에 수양대군은 정예 무인을 모아 김종서의 집을 습격하여 그를 죽이고 안평대군을 잡아 강화로 귀양을 보냈다. 그러고는 단종에게 가서 김종서와 황보인 등이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반역을 모의했는데 상황이 급박하여 먼저 죽였다고 보고했다. 그 다음에 여러 재상들을 급히 입궐하게 한 다음 황보인 등 안평대군과 김종서를 따르던 무리들을 죽였다. 이들의 시신은 곧바로 거리에 효수되었으니 바로 이것이 계유정난이다. 이 일을 계기로 수양대군은 영의정이 되었고 이조와 병조의 판서를 겸하게 되었다. 군사권과 인사권 그리고 행정권을 장악한 것이다. 조정도 수양대군의 실세들이 장악했다. 이 일로 금성대군을 비롯한 여러 종친들과 신하들이 반발하자 수양대군은 이들을 모두 유배 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종은 왕위를 숙부 수양대군에게 주고 상왕으로 물러앉는다. 단종의 나이 15세였고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었다. 세조 2년 1456년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청덕궁에서 단종과 함께 연회를 열었는데 이때 성삼문과 박팽년 등은 유흥부와 손잡고 세조를 모살할 계획을 세웠다. 유흥부가 벼른검으로 연회에 칼을 들고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목적은 세조를 죽이고 상왕 단종을 복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회 직전에 한명회가 벼른검을 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는데 이때 김질이 모든 계획을 세조에게 고해 바쳤다. 이들은 세조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으니 이들을 가리켜 사육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조 3년 1457년 9월에는 유배되었던 금성대군이 유배지 순흥에서 단종을 복위할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했다. 이렇게 상왕 단종을 복위하려는 움직임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왕으로 즉위할 때 12세였던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앉을 때 15세였다. 그리고 그는 점차 청년으로 성장했다. 단종을 그냥 두었다가는 끊임없이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세조에게 상소를 올려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하고 다시 서인으로 전락시켰으며 결국 그를 죽이고 말았다. 이리하여 세조는 조카를 죽인 왕이 되었다. 세조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세조는 여러 면에서 태종과 비슷하다.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장자가 아니었으나 뛰어난 처세술과 지략으로 결국 왕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태종은 이방석과 이방번, 이방간 등 형들을 죽였고 세조는 조카 단종과 동생인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죽였다. 둘 다 왕권이 중심이 된 조선을 꿈꾸었기에 신권 중심을 주장하는 신하들과 대립했고 결국 그들도 죽음으로 내몰았다. 태종에게는 정도전이었고 세조에게는 사육신이었다. 또한 왕이 되기 직전 2명 모두 중국에 다녀왔다. 태종은 위화도 회곤 후 2세기 명나라에 갈 때 사실상 인질로 중국에 다녀왔으며 세조는 단종의 고명에 대한 사은사로 중국에 다녀왔다. 또한 태종과 세조는 둘 다 아내의 적극적인 후원과 성원에 힘입어 왕이 되었다. 특히 2차 왕자의 난이 터지자 싸우러 나가는 태종에게 원경 왕후 민씨가 갑옷을 입혀준 장면과 세조가 김종서를 습격하러 갈 때 정의 왕후 윤씨가 갑옷을 입혀준 장면은 마치 미리 짠 각본 같다. 또한 태종과 세조는 왕이 되기 전부터 역사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방원과 수양대군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된 뒤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계를 실시하고 경연을 폐지한다. 그리고 왕권 강화를 통해 백성의 삶에 직접 와닿는 수많은 정책을 실시한다. 태종과 세조는 이렇게 비슷하지만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들에 대한 역사와 대중의 평가다. 태종이 왕권 중심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흘린 피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닦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며 따라서 그를 강한 리더십의 전형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세조를 두고서는 거의 모든 학자와 역사책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폐륜하나 무단 정치의 대표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뒤에는 늘 충신으로 평가되는 사육신과 생육신, 변절자로 평가되는 신숙주가 등장한다. 신숙주의 이름은 언젠가부터 나물로 기억되고 있다. 숙주나물을 원래의 이름인 녹두나물로 부르자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지 않는 한 신숙주와 세조에 대한 평가는 바뀌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조가 왕권을 얻기 위해 형제들과 조카를 죽인 페르나도 아니고 신숙주 역시 자기 안위를 위해 의리를 버린 변절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당시의 정황을 꼼꼼히 살펴보면 오히려 수양대군의 왕위 등극이 합리적이었으며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이렇다. 문종이 죽고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대신들이 국정을 쥐고 흔드는 시대가 도래했다. 당연히 조정은 영의정 황보인과 우의정 김종서가 쥐락펴락하게 되었고 어리기만 한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비록 지금은 왕이 어리지만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거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닮아 병약하여 요절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신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수양대군이 자신들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평소 친분이 있었던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역모를 꾸몄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수양대군은 일찍이 세종에게 큰 신임을 받은 아들이었다. 세종이 수양대군에게 내린 군호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수양대군은 세종에게서 11세 때 진평이라는 군호를 받았고 16세에 한평으로 봉해졌다가 다시 진양, 그리고 세종 27년에는 수양이라는 군호를 받았다. 수양이라는 군호를 받았을 때는 다섯째와 일곱째 동생들이 한 달 간격으로 죽은 직후인데 세종은 수양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호를 주었다고 한다. 게다가 수양대군은 학문에도 뜻이 있어 집현전 학자들과도 친분이 두터웠으며 세종이 말년에 불교에 의지할 때에 아버지를 도와 적극적으로 불교를 옹호했다. 그러니 세종이 수양을 아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만약 단종이 갑작스럽게 죽는다면 왕위는 당연히 수양대군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수양대군은 고명 대신들의 황표 정사를 반대하면서 이들을 내심 못마땅하게 여겼다. 고명 대신들은 만약을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했고 결국 수양의 바로 아랫동생이자 자신들과도 친분이 있는 안평대군에게 눈을 돌린 것이다. 마침 안평대군도 야심이 있는지라 이들을 물리치지 않았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수양대군은 권람이 추천한 한명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김종서는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쉽게 처단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대신하여 유능한 칼잡이들을 모아 기습적으로 김종서를 처단한 것이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기 위해 안평대군과 김종서에게 누명을 씌워 처단하고 나중에 단종을 압박하여 왕위를 선양받은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개우정난 후 송현수의 딸을 단종의 왕비로 맞이하게 한 것이다. 왕실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단종이 정비를 맞이하여 세자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왕실을 보존하기 위한 수양대군의 노력은 단종에게도 인정받아서 단종은 왕비와 함께 수양대군의 사저를 방문하여 연회를 열거나 사냥대회에 함께 참여하곤 했다고 한다. 단종을 제치고 왕이 되려는 계획을 품은 사람이라고 하기엔 단종에게 베푼 호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얼마 후 명나라 사신이 왕비의 고명을 전달하기 위해 한양에 도착하여 2달 동안 머물렀는데 바로 이때 단종이 왕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에는 벅차다고 판단하여 세조에게 선의했다고 한다. 즉 수양대군이 개우정난 후 단종에게 끊임없이 왕위를 내놓으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단종이 종묘와 사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왕위를 내놓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명나라 사신이 와 있는 동안 수양대군이 압력을 넣어서 왕위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단종의 선의가 자발적이었다는 것은 성산문을 비롯한 모든 관원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성산문은 세조가 왕이 된 후 우부승지로 승진하여 활발히 활동했으며 당시 충청도 관찰사 박팽년도 글을 올려 세조의 즉위를 축하했다고 한다. 이렇게 사육시는 단종의 선의와 세조의 즉위를 당연시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육시는 왜 2년 뒤에 세조를 제거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세조가 왕이 된 뒤 태종처럼 의정부를 무력화하고 육조 직계를 도입하는 등 왕권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왕권 강화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다. 세조의 왕위 계승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왕권 강화에 대한 반발로 세조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세조를 제거할 계획까지 세운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세조가 잔인한 기회주의자였는지 아니면 종묘와 사직을 걱정하면서 왕실의 안정을 위해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실리주의자였는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혀 다른 두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아직은 세조를 실리주의자보다 기회주의자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쪽 시각이 우세한 것일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관점의 차이, 감정이입의 영향력, 해석의 차이다. 관점의 차이. 역사의 발전과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권력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자 중심의 입장은 유능한 왕의 개인적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고 신하 중심의 입장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조선의 개국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조선 개국의 1등 공신들은 조선이 신권 중심의 나라여야 하는지 아니면 왕권 중심의 나라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생각이 달랐다. 대표적으로 정도전은 신권 중심의 나라를 꿈꾸었고 이방원은 왕권 중심의 나라를 꿈꾸었다. 신권 중심의 나라를 꿈꾸었던 정도전은 태조의 세자로 이방석을 택했다.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현실적인 대립으로 이어졌고 이방원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왕이 주도권을 잡는다고 해서 왕 혼자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능한 신하들이 필요했고 유능한 신하들은 늘 왕권을 견제하며 도전하려고 했다. 특히 조선의 중심이었던 성리학은 왕권보다는 신권 중심의 국가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태종과 세조는 늘 신하들의 불만을 샀다. 특히 왕권 강화의 정점에 있던 태종과 세조는 경연을 싫어했다. 경연이란 중국 한나라 때 유학자들이 황제에게 오경을 강의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왕과 신하가 학문과 정치 문제를 대화하고 토론하는 장이었다. 그러다 보니 경연은 신하들이 왕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특히 세조는 학문이 뛰어났기 때문에 굳이 경연을 하지 않아도 나라를 통치하는데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경연을 없앴으며 경연의 기능을 대신하는 방안으로 문신들이 서로 문답을 나누고 군왕이 참여하는 형식의 토론회를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신하들에게 강의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왕권 중심의 세조의 정책은 자연스럽게 신하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세조는 실사구시의 입장을 취했고 천문과 풍수, 의학 등 실용적인 학문을 장려했다. 그런데 김종직은 유학자들에게 잡학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세조의 정책에 도전했다. 세조는 이 일로 김종직을 파직했다. 사실 세조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아버지 세종에게 받은 것이었다. 세종이야말로 실사구시의 모범이 아니었던가. 김종직은 이 일로 세조를 비난하는 내용의 조의 제문을 써두었다. 이것은 중국 진나라 때 항우가 초의 의제를 폐한 것을 언급하면서 세조가 단종을 폐한 것을 은근히 비유하고 단종을 조의한 글이다. 조의 제문은 시간이 흘러 연산군 때의 사건이 터졌다. 김종직의 문화생인 김일손이 성종실록의 1차 자료가 되는 사초를 만들면서 이것을 삽입했고
이것이 무오사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종직이 부관 참시를 당했고 영남 사람들은 세조를 극단적으로 배격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유림은 세조를 폭군으로 보기 시작했다. 왕에게 신권을 주장한 신하들은 위험한 존재들이었고 신하들의 입장에서 왕권을 강화한 왕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었다. 결국 두 세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는 태평성대의 시대가 열리지만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되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곤 했던 것이다. 당연히 역사에는 두 세력이 조화를 이루었던 때는 많지 않았고 극단적 대립으로 치달은 경우가 많았다. 그런 면에서 세종은 왕권을 강화하면서도 신권을 존중하여 왕권과 신권 모두 강화하면서 조화롭게 국정을 운영했다. 그에게는 뛰어난 신하들이 많았으며 자신도 강력한 추진력이 있었다. 다시 한번 왜 그가 대왕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조선사에서 세종 외에는 왕권과 신권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 초기에는 태종과 세조가 신권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했으며 그 후에는 대체적으로 신권이 우위에 있었다. 결국 백성과 소통하기 쉬운 쪽은 왕이 아니라 신하들이었기에 세조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성군보다는 폭군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쪽도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사려에서도 세조를 폭군으로 모사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연려실기술이다. 이 책은 조선 후기의 야사집인데 세조에 대한 내용은 생육신의 한 사람인 남효온의 문집 추강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한다. 생육신은 비록 사육신처럼 죽음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지는 않았으나 세조가 즉위하자 벼슬을 그만두고 여생을 보낸 사람들이다. 이맹전, 조여, 원호, 김시습, 성담수, 남효온이 바로 그들인데 이 중 남효온은 1454년생으로 세조 즉위 당시 1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다. 결국 남효온은 자라면서 세조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어른들에게 들었을 것이고 그들의 생각과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조를 비판하는 글을 썼을 것이다. 감정이입의 영향력. 그러나 이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니 바로 이광수의 역사 소설 단종애사 때문이다. 1929년 6월에 발표된 이 소설은 단종을 조선으로, 수양대군을 일본으로 비유해 놓았다고 한다.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노리는 숙부 수양대군과 수양대군의 야욕에 불을 지르는 간신배들, 그리고 100번 죽어도 변하지 않을 충신들 사이의 갈등 끝에 결국 어린 왕은 산골짜기에서 삶을 마치고 만다. 성산문을 중심으로 한 사육신의 이야기가 민족 정기의 표본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은 1920년대 말부터 경제 공황으로 심하게 타격을 입었고 그 탈출구를 만주 침략에서 찾았다. 결국 만주 침략은 이후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조선에서 더 많은 약탈이 자행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처럼 이광수의 소설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핍박이 극에 달하기 시작할 때 등장했다. 시대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 이 소설은 금세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소설에 몰입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세조를 어린 조카와 충신을 잔인하게 짓밟고 왕이 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 소설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1956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당시 최대의 영화사였던 3일 영화사에서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다. 이른바 민족적 대작이라고 하면서 무려 4천만 환을 투자하고 극작가 유치진이 각색을 맡았다고 한다. 지금이야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 수많은 매체가 다양하게 발달하여 한 권의 소설이나 한 편의 영화가 갖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1930년대의 소설이나 1950년대의 영화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왕위를 빼앗긴 연약한 단종과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이야기는 유명해졌다. 소설과 영화를 통해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나 바뀔 수가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바로 감정이입의 영향력 때문이다.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슬픈 장면에서 때로 눈물을 흘린다.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이 슬프기 때문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이 자신의 현재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극중 인물에 투사한다고 표현한다. 투사란 원래 던진다는 뜻인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 등 심리 상태를 외부의 대상으로 던지는 심리적 과정이다. 원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중 방어 기제에 나오는 용어지만 이제는 상당히 대중화되어서 어느 학파나 이론에 국한하지 않고 쓰인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이입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극중 인물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기 때문이다. 이때 투사되는 감정은 보통 두 가지다. 누군가 자신을 힘들게 한다면 극중 인물 중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연민의 감정을 투사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미움의 감정을 투사한다. 이렇게 투사가 일어나면 재미나 슬픔의 정도, 악당이 죽었을 때 느끼는 통쾌함의 정도가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고 이때의 기억 또한 강렬하게 남는다. 또한 인상과 기억이 이렇게 강렬하게 남으면 바뀌기가 정말 어렵다. 일제에 고통받던 조선 백성은 이광수의 단종회사를 읽으면서 당연히 자신의 감정을 투사했을 것이다. 그래서 단종이 자신들처럼 측은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수양대군은 일제처럼 악독하고 잔인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또 단종을 위해 절개를 지킨 사육신이 있었기에 단종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들이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기에 희망이 없지 않다고 위로했을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 후에 영화화된 단종회사는 어른들에게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시간과 이 소설에서 받은 위로를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북한의 일방적인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과 자신에 대한 연민을 단종에게 투사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업고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수양대군이나 신숙주로 투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박힌 수양대군과 신숙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실제 사료상 증거가 어떻든 말이다. 해석의 차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다.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여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반란을 일으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반란을 혁명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과거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했는지를 강조하면서 혁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한다. 반란을 진압하고 기득권 유지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반란을 폭동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폭도가 폭동을 일으킨 이유는 사욕을 탐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지를 강조한다. 결국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몫으로 남는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다. 누다심의 심리학 블로그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프랑스의 시민혁명도 상당히 미화되었다. 우리는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을 프랑스 시민혁명의 상징적 사건으로 알고 있다. 바스티유 감옥을 전제정치를 반대하거나 전제정치 타도를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약 1만 명 이상 수용된 앙시엥 레짐의 상징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스티유 감옥 안에 있던 죄수 7명 중에 4명은 사기꾼이었고 2명은 정신질환으로 수감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시민혁명군은 처음부터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단지 탄약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하여 몰려간 것인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고 결국 의도하지 않게 감옥을 함락한 것이다. 혁명군으로서는 이 사건의 진실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었을 것이고 미화하고 재해석했던 것이다. 조선도 그랬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역성혁명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자신들을 정당화해야 했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했다. 그래서 고려사를 썼다. 태조 1년 1392년부터 문종 원년 1451년까지 59년 동안 만들고 수정한 이 책은 32명의 왕이 다스린
475년 동안의 각종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단순한 기록이라기보다는 후세의 지침이 될 만한 정치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고려사는 새로운 조선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쓴 책으로 조선을 건국한 주도 세력인 사대부들의 역사관을 담고 있다. 이렇게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기록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나타난다. 실록 편찬 작업은 항상 후대에서 한다.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후대의 왕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록은 첨삭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록 이외에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사료들을 참고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연려 실기술 같은 책이다. 세조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시각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조선왕조실록 중 단종에 대한 부분을 다룬 단종실록에서는 세조의 왕위 계승을 찬탈로 보지 않는다. 세조 때 기록했으니 당연한 얘기다. 결국 역사학자들도 과거 역사를 이해할 때 서로 상충되는 사료들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난다. 서로 치고받으며 싸우는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한 아이는 상대방 아이가 자신을 먼저 때렸다고 할 것이고 또 다른 아이는 그 아이가 자신을 심하게 놀렸다고 할 것이다. 상대방이 자신을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방어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두 명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심리학자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인정한다. 다시 말해 객관적 현실은 엄연히 하나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주관적 현실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을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현실로 구분하고 객관적 현실보다는 주관적 현실이 개인을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을 가리켜 현상학적 입장이라고 한다. 현상학적 입장은 철학에서 시작되었으나 많은 심리학자들이 수용하는 관점이다. 객관적 현실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는 객관적 현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맥락에서다. 이러한 현상학적 입장에서 보면 세조는 왕권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단종과 사육신 그리고 안평대군과 그의 무리들 입장에서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 무단 강권 정치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객관적 현실이 어떻든 말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세조는 왕위를 빼앗기 위해 조카 단종을 협박한 적도 없는데 단종이 기꺼이 왕위를 선양한 것이고 단종은 삼촌 세조가 암묵적으로 협박하여 왕위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객관적 현실을 좀 뒤로 하고 주관적 현실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사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심리학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심리학자는 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상담이라고 한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쉽게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의처증과 이로 인한 폭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가 상담자를 찾아왔다고 하자. 아내는 상담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지 토로할 것이다. 이때 심리학자는 내담자가 현실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비롯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만이 심리학자의 주된 업무는 아니다. 심리학자는 이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다시 말해 부부 사이에 내재된 심리적 갈등을 살펴보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이면에 있는 심리적 원인과 기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시달리는 듯한 아내를 보면
당연히 아내가 피해자고 남편이 공격자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아내의 사정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은 아내를 위로해주고 더 나아가 아내에게 남편과의 이혼을 조심스럽게 권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내는 정색을 하면서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자식들을 생각해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자신은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남편을 버리면 남편은 어떻게 살겠느냐고 하기도 한다. 물론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가 이해 안 될 때가 있다. 못 살겠다고 하면서도 이혼은 못 하겠다는 것이다. 남편과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찾아와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하면서도 정작 살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한다. 이런 경우 심리학자들은 내담자를 따뜻하게 위로하면서도 또 한편 냉철한 판단력으로 내담자의 정황을 살핀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내가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내가 신체적으로는 피해자일지 몰라도 심리적으로는 전혀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과 갈등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남편을 욕하고 아내를 위로한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아내는 거부하고 다시 남편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갈등을 겪고 다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해결책은 거부하고 다시 남편에게 간다. 도대체 아내는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는 것일까? 왜 아내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힘든 처지를 호소할까? 아내가 비록 신체적으로는 약자고 패자일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남편을 깎아내림으로써 심리적으로는 강자와 승자가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라. 아내를 때리는 남편을 주변에서 누가 곱게 보겠는가? 이러면 남편은 심리적으로 피해자가 되고 아내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매맞는 아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에 빠져 있으면서 주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 이러한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가정폭력법도 강화되어서 자신만 원하면 얼마든지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만이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복되는 갈등과 폭력 속에서 때리는 남편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나중에는 예사로 폭력을 휘두르며 인간 이하의 심리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때리는 사람에게 있지만 맞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며 정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가정폭력이라는 심각한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아이의 불성실함에 참지 못하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디다 못해 대들고 반항하다가 집을 나간 아이가 있다고 하자.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가? 어머니의 주변 사람들은 자녀를 욕할 것이고 아이의 친구들은 어머니를 욕할 것이다. 형에게 바락바락 대들면서 공격하는 동생이 있다. 처음에는 형이 참으려고 했으나 동생이 자신의 열등감을 건드리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때렸다.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가? 단종과 세조의 대상관계. 프로이트가 발전시킨 정신분석 이론은 프로이트 사후에 다양하게 발전했다. 그중 대상관계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자기표상과 대상표상, 그리고 자기와 대상이 맺고 있는 관계의 세 가지로 이루어진 대상관계가 존재한다고 한다. 자기표상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미지를 말하며 대상표상은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미지를 가리킨다. 두 표상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대상관계다. 정신분석가들은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과 맺는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대상관계의 발현일 뿐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끊임없이 대상관계를 반복하면서 산다는 것이다. 대상관계가 반복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 사람이 맺는 인간관계에는 어떤 패턴이 있다.
만나서 친해지는 과정이나 갈등에 빠지는 과정, 갈등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상관계는 친한 사람일수록, 애인이나 부부관계일수록 잘 드러난다.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만나고 헤어짐을 알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맺는 인간관계가 대상관계의 표현이라는 증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상관계를 반복하는가? 두 가지 과정이 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을 때 대상관계를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두 번째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상관계를 반복하는 심리적 기제인 투사적 동일시를 경험한다. 투사적 동일시는 대상관계를 그 사람에게 던져보는 투사의 과정과 대상이 투사된 대상관계에 반응하는 과정, 그리고 대상의 반응을 확인하여 동일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잘난 자기와 못난 대상, 그리고 자기는 대상을 무시하고 핍박한다는 대상관계가 있다고 하자.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자기보다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보다는 약간 어수룩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을 친근하게 느끼며 금방 친해진다. 이렇게 자신의 대상관계를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다음에는 그에게 대상관계를 투사한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예상대로 무시와 핍박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 대상관계가 대인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만약 이 대상관계를 가진 사람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마도 직장에서 일도 못하고 어수룩하게 보이는 사람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시할 것이다. 그러나 똑같이 일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하는 모습도 보일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못난 자기와 잘난 대상,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대상이라는 대상관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무시하고 공격해줄 대상을 찾은 다음에는 그 사람 앞에서 잦은 실수와 잘못을 범한다. 이때 상대방이 대상관계를 반복하는 투사적 동일시에 반응해준다면 자신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화를 낼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모두 무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난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무시당하는 것이 겉으로는 싫다고 하면서 왠지 모르게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화를 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왠지 모르게 화를 내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무의식에 있으면서 대인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대상관계 때문이다. 단종과 세조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보자. 단종은 초라한 자기와 대단한 대상, 그리고 대상에게 의존해야 하는 자기라는 대상관계가 있었고, 세조는 강한 자기와 연약한 대상, 그리고 대상을 보호해야 하는 자기라는 대상관계가 있었다.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우리의 대상관계가 어린 시절 양육자나 환경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단종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다. 아버지도 병약하여 단종을 잘 보살펴주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할아버지 세종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고 신하들도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수양대군과 양평대군을 비롯한 숙부들도 위대해 보였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단종에게 근본적인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고 스스로 하기보다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았을 것이다. 결국 단종의 대상관계를 그대로 받아줄 사람은 바로 세조였다. 세조도 단종의 대상관계가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대상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이라는 대상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싸움과 갈등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 정반대일 수도 있다. 마치 앞에서 언급한 때리는 남편과 매맞는 아내의 경우처럼 말이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단종이 세조로 하여금 왕위를 빼앗도록 만든 것일 수도 있다.
그 결과 단종은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마음도 얻고 왕이 맡아야 할 임무와 책임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되었으며 세조는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왕의 임무와 책임이라는 막중한 부담을 얻게 되었다. 아쉽기는 하지만 욕할 정도는 아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대상관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일까? 특히 바람직하지 못한 대상관계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상으로부터 공격받는 자기라는 대상관계를 가진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격받고 무시당하면서 또다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실패할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과거의 실패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회피한 것이고 결국 과거의 실패는 미해결 과제로 마음속에 남아 불편함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자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라 한다. 실패자라는 인식이 싫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여 극복하려는 것이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다시 실패 상황을 재현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도전한다. 아쉬움이 클수록 다시 도전한다. 성공하고 싶을수록 다시 도전한다. 그 경험을 반복한다. 물론 결과는 성공보다 실패가 많다. 그런데 실패할수록 더욱 극복하고 싶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 관계에서 더는 힘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심리치료에서는 심리학자들이 바로 내담자의 대상관계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심리학자들은 내담자의 대상관계가 그대로 재현되지 않도록 한다. 새로운 대상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내담자가 변화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이라는 대상관계를 가진 내담자는 끊임없이 상담자로 하여금 화가 나도록 할 것이다. 상담자의 질문에 대답을 잘 안 한다든지 치료 시간에 늦는다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화를 낸다든지 하면서 말이다. 이것은 물론 내담자의 무의식에 있는 대상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담자는 상담자를 자신의 대인관계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담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담자에게 화를 내면 내담자의 대상관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내담자는 다시 한번 버림받은 자기라는 대상관계를 확인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대상관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야 한다. 내담자에게 화내지 않고 수용하여 이 세상에는 자기를 위로해주는 대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보했을 때 수양대군이 냉큼 왕위를 받은 것은 단종의 대상관계를 단순히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후 단종은 자신의 대상관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결국 죽음에 이른다. 만약 이때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사양하고 숙부로서 단종을 더욱 충실히 보필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단종은 할아버지 못지않은 훌륭한 왕으로 성장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수양대군의 왕위에 대한 욕심은 적지 않았다. 단종의 대상관계와 맞물리는 대상관계가 수양대군에게 존재했던 것이다. 대상에 의존하는 자기라는 대상관계가 단종에게 있었다면 대상을 지배하는 자기라는 대상관계가 수양대군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수양대군에게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그러나 수양대군이 단종의 상담자가 아닌 바에야 우리의 기대가 너무 큰 것인지도 모른다. 왕위를 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면에서 수양대군의 왕위 계승은 아쉽기는 하지만 욕할 정도는 아닌 것이다. 단종의 입장에서는 수양대군이 암묵적으로 왕위를 넘기라고 압박하는 분위기를 감지했을 것이겠지만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단종이 왕위를 너무 힘들어했고 종묘와 사직을 위해 자신에게 넘긴 것이라고 할 테니 말이다. 이제는 세조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일반적으로 평가하듯이 세조가 그렇게 악랄한 왕이 아니며 어쩌면 자주 비교되는 태종보다도 더 심성이 좋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 듯하다. 왜냐하면 왕이 된 이후 태종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태종은 왕이 되었을 때 그동안 자신을 힘껏 응원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원경왕후 민씨도 왕권 강화에 방해가 될까봐 내치고 수많은 후궁을 들였다. 그러나 세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의왕후 윤씨를 끝까지 사랑했고 왕이 되기 전에는 첩을 두었으나 왕이 된 후에는 후궁을 두지 않았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배려이며 그의 심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후궁을 두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왕들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늙음하게 후궁을 둔 경우는 수두룩하다. 이것은 세조가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대상관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이기 때문이다.